댓글이 달려서 영상을 또 찍어 본다. 댓글. 내가 어제 영상을 찍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졌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는다.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한 것들을 글로 적어보았다.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빠뜨려서 한번 오늘은 시간이 많아서 성의 있게 글로 한번 적어보았다.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일단 댓글에서 세븐 몬타나라는 구독자가 늘 끝까지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인사이트 공유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내가 이거 오래오래 할 거는 아니고 돈 벌면 그만해야 될 거고, 또 내가 이 시장을 떠나도 그만해야 되니까 최소 2, 3년은 더 할 것이고, 돈을 벌면은 좀 더 할 수도 있고, 이 영상 채널을 갖다가 수익 내게 만드는데 공을 많이 들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긴 시간 새롭게 채널을 더 개설을 했지만은 거기는 영상을 잘 안 올려지는 이유가 결국 이 영상을 누군가 봤을 때 아무런 나에게 단돈 1원이라도 혜택이 없으니 이 수익 창출이 되는 채널로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더 경제적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자, 세븐 몬타나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또 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그냥 세븐 몬타나라고 나오네.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뮤직 아티스트 세븐 몬타나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나는 잘 모르는 거다. 이거는 2022년, 2021년 이렇게 곡이 나온 걸 보면은 이 곡 이름을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간혹 예전의 곡을 갖다가 다시 편집해서 부르는 가수들이 있는데, 내가 워낙 이쪽 계통으로는 팝송을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이먼 가펑클이나 존 덴버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시대 많이 알던 마이클 잭슨 곡 정도, 그리고 유명한 곡들 말고는 내가 잘 모른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잘 모르겠고, 세븐 몬타나 구독자분이 연령대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들으면은 30대 정도, 40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다. 과거에는 10대부터 내 영상을 70대, 80대까지도 시청을 했는데, 요즘은 보는 사람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50대, 60대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로 이 부분은 내가 나름대로 내 혼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딴 말을 할 생각은 없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신고하겠다 이러면은 신고 당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자. 자,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왔지만 지금의 급격한 변화는 그 차원이 다른 것 같아. 내가 조선 말기를 살아본 것도, 대한제국시대를 살아본 것도, 외정시대를 살아본 것도 아니다. 6.25 전쟁을 겪어보지도 못했고 월남전에 참전한 적도 없다. 내가 살아온 시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없던 시대를 살아왔다. 우리 민족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이처럼 오랜 기간 전쟁이 없던 시기도 없었다. 근데 운 좋게 그 시기에 태어나서 큰 실현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일들을 나름대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았다. 앞서 말한 시대들의 변화가 지금보다 더 급격한 변화이겠지만 전쟁 없이 국가 붕괴 없이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살아온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예상된다. 지금 변화의 물결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다. 내가 살아오던 시절도 격동 30년이라는 표현을 써왔던 이승만, 태진우의 4.19 어거, 격동 30년이라는 얘기는 6.25 전쟁 이후를 얘기한다. 이승만, 태진의 4.19 어거, 박정희 소장의 5.19 군사혁명 이후로도 베트남 전쟁 참여, 1, 2차 오일 쇼크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요 뒤에 글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찌됐는지 모르겠네. 시해 사건. 그리고 보자, 여기 뒤에 적어 놓은 글이 뭐였더라? 김일성이 이 남침하기 전에 어수선한 시기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그때 12.12 군사 반란을 전두환이가 일으켰고, 광주 5.18 사태, 대통령 직선제, IMF 이것들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일들이었다. 오일 쇼크 때 그 여파로 또는 부가세를 만들면서 그 여파로 박정희 시해 사건이 일어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일이 있겠지만은 국제관계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더 맞겠지만은 일반인들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다 하는 관점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하겠다. 광주 사태와 대통령직 승제, IMF 이후에 영원히 정권을 잡지 못할 줄 알았던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최초의 대통령 박근혜, 윤석열의 탄핵 사건이 또 있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일어나고 있는 게 몇 년 후에 5년 10년 지나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될지 모르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주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나의 정치 성향은 보수이면서 진보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왔다. 행동은 진보적이지 못했지만은 거의 사고는 진보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대부분이 좌파들이다. 빨갱이들도 많고. 근데 내가 빨갱이도 아니고 좌파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진보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그들과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지 뿌리는 전혀 다르다. 주식시장에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니까. 내가 주식시장에 있은 지가 30몇 년이 되었다.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식시장이 이상해졌다.
몇 년 사이인지 뭐 십몇 년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졌다. 오랫동안 이상함을 느끼다가 좌파에게 물어보았다. 이 좌파는 계속 좌측으로 가는 좌파.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많이 달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그들의 시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사고로서 큰 대세는 예측이 가능하나 작은 시장의 움직임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이나 그러면은 뭐 한 1, 2년 뭐 몇 년 안쪽인데 그걸 완전히 깨달은 것은 한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뭐 몇 주일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타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구나 또는 바뀌어가고 있구나. 또 바뀌겠지만은 지금은 그렇다. 내가 지금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나는 투자에도 실패할 것이고 매매에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매의 성공을 위해서 현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념을 내리두고 종교를 내리두고 시장을 바라본다. 또 그래야 한다. 돈을 벌려면. 여기서 좀 전에 작다고는 했지만 파생을 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넌 인생이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작다고 볼 수가 없다.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작지만은 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작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짧게는 좀 전에 세븐 몬타나 얘기한 말처럼 2, 3년이 될 것이고 길게는 4년에서 7년쯤 될 것이다. 이거는 상승장을 이야기한다. 파생이라는 것은 올라도 벌고 내리도 벌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올라도 손실나고 내려도 손실나고 올라도 파산하고 내려도 파산할 수 있다. 주식보다 수십 배는 더 위험한 것이 선물이고 주식보다 수백 배는 더 위험한 것이 옵션이다. 성패는 빠르나 길게 하면은 대부분 망하는 걸로 알고 있다. 길게 가지고 옵션을 수십 년 해가지고 계속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하지만 10년 정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보고 들은 적이 있다. 그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옵션 시장이 파생 시장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마 아닐 듯하다. 왜냐하면 시장의 진입을 제한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렇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가기 전에 마저 읽고 가겠다. 최근 몇 년 안에 내가 흥하거나 성공을 못하게 되고 망하게 되면 이 채널에서 더 이상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게 될 것 같아. 내 채널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어차피 5명에서 1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좀 전에 세븐 몬타나님이 내 영상을 뭐 끝까지 제대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 5명 10명 중의 한 명인 것 같아.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 우파는 주로 65세 이상 80대의 고령자들이다. 새롭게 생긴 우파는 20대 30대 초반의 MZ세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좌파들에 의해서, 좌파의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서 자기들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반발 세력으로 돌아선 것 같아. 근데 그 MZ 세대들과 이 고령자들 세대가 소통이 되냐? 글쎄,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게 맞고,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역할을 할 생각도 없다. 내 같은 사람 해야 되는데 나도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어제 60대와 80대를 만났다. 형제들이다. 내가 얼마 전까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었는데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주로 정치와 경제는 떼놓을 수가 없다. 예전에 정치 경제라는 과목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있었나?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아. 정경유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뭐 지금은 잘 모르겠다. 뭐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 내가 알 수가 없다. 내가 얼마 전까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 보니 세상이 급변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 32 조카는 시위에 참여하러 서울로 갔다고 어제 들었다. 원래 집이 서울인 서울로 간 것이고, 서른 전후의 젊은이가 사회주의가 될 때 10년에서 20년 후 세상이 바뀌지 지금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80년대 이후의 학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그 세력이 매우 굳건해서 아무리 싸워봐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파라는 세력이 절대 못 이긴다.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 바뀐단 말이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들이 과거에 공부를 매우 잘했고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라 내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도 싫고 있기도 싫다.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는 것도 싫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들 중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였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주역이었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지만은 명리로 볼 때도 화무 11홍이라고 건물 10년인데 길어봐야 30년이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독재를 했다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 18년, 뭐 김일성이 1950년부터 뭐 그 이전부터 정권을 잡았다 치더라도 94년에 갔으니까 뭐 좀 오래 갔네. 한 50년 가까이 되네. 40몇 년이 되었고 박정희와 김일성 둘이를 보고 볼 때 박정희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김일성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강한 독재를 했다고 학교 다닐 때 배웠고 알고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니까 오히려 독재를 박정희가 더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그 독재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독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넘어갔었다. 근데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 인식을 바꾸는데 미국도 크게 관여를 한 것 같아. 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세 번째, 당장 주가가 오르고 있다.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나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새롭게 일기장이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나의 뭐 성향들을 미리 밝혀 놓는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저런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시각을 객관적으로 현실에 맞춰 바꿔서 이렇게 본다. 그렇지만 본바탕이 한 번씩 튀어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기 바란다. 내 본바탕이 튀어나오면은 큰 거는 맞겠지만은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움직임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권유하는 게 이유가 거기 있다. 매도도 분할 매도를 권유하는 게 거기 있다. 왜냐하면은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 상승 방향으로 진행되는 동안 전 물량을 털기 전에는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이다. 주식인 경우 선물인 경우도 비슷하지만 옵션인 경우는 완전 다르다. 내 채널을 옵션을 하는 사람이 보는 경우는 없다. 있다 한들 한 명이고 이 정도 길게 얘기하면은 이 긴 영상을 볼 시간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은 따로 한 번씩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 영상을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자주 올리게 되면은 더더욱 볼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 주식하는 사람은 뇌를 참고를 하는 사람은 뇌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시각이 맞다 틀리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본인의 가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지 내가 내 걸 봐라 마라 할 생각도 없고, 나는 내 걸 안 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내 생각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격이 들어온다. 시장의 메인 세력들이. 그래 되면은 결국 내가 그 피해를 입게 된다. 박사님과 내가 내 채널에서 주식 기법 영상, 우리나라 유료 시장에서, 유료 강의 시장에서 이야기해주는 모든 기법을 다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유튜브 시장에서 대부분의 기법들이 무료로 오픈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게 나의 눈을 찔렀다. 시장이 너무 어려워졌다. 괜히 오픈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시장을 오픈하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 유튜브 수익을 좀 보려고 했는데 그 수익이 정말 인건비는 고사하고 경비조차 채 나오지 않는 수익이었다.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시장은 어렵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 피해가 많은 고수들인데 돌아간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새로운 고수들이 탄생을 했다. 그 고수들은 대부분 다 나와 박사님의 경쟁자들이다. 경쟁자가 되고 있다. 이 후회는 많이 되는데, 이 박사님이 현명하게 빠지시는 바람에 이제는 내 영상, 내가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 영상 보는 사람이 몇 안 되고, 그 사람과 같이 몇 년 가면서 그 사람들 인생이 바뀌면은 나도 보람을 좀 느끼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이 용돈이라 찔러주면은 나중에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행복해질지도 모르겠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도 마찬가지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물론 내가 돈을 받으면 그보다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줄 것이다. 왜냐? 나는 빚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자체가 좋다는 얘기지, 빚지고 싶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자, 당장 주가가 오르고 있다.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경주 에이펙 전까지가 아닐까 싶다.
파동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슈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 조정 후에는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하는 질문이 또 없을 수 없겠지. 네 번째, 현재 2경에 가까운 자금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 38조 가량. 종목은 오픈된 거는 10여 개가 있었다. 뭐 은행주, 포스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뭐 이래 되는데 그 약 40조 정도 되는 돈 중에서 60%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뚫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SK하이닉스는 그 전에 뚫고 올라갔다. 블랙록이 가장 최근 뭐 얘기로 1경 9천조라고 9천 몇백조 얘기를 하는데 불과 뭐 일주일 전만 해도 1경 7천조 정도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2경이 넘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아. 최근 전 세계 정상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지 않고 경제인을 만나는 조촐한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이 전부 정상에도 끼지 못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삐조리 경제인을 만나고 왔다. 이래서 비판을 하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블랙록 회장, 이경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였다. 워런 버핏보다 더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다. 뭐 워런 버핏이 은퇴를 했지만은 워런 버핏의 운용 자금이 이경이 안 되지 않는가? 이경 어림도 없다. 고작 뭐 2, 300조? 몇백조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경과 2, 300조는 100배 차이다. 100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 블랙록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가 되는 셈이다. 물론 블랙록이 주식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주식 시장은 채권 시장보다 훨씬 적다. 과거에 내가 뭐 언젠지 모르겠는데 10년 전, 20년 전인지 뭐 한 번씩 주식시장과 크기를 비교해 보는데 뭐 차이가 보통 10배, 20배 이상 난다. 채권 시장이 훨씬 크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장난치기가 아주 좋다. 왜냐? 시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장이 적다 보니까 파생 시장도 많이 생겨 있다. 채권 시장에 비해서. 자, 그래서 경제인들을 만나는 조촐한 자리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블랙록 회장이었고 내가 아는 모든 시사 유튜버들이 비난을 해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은 미국 대통령도 헛소리라는 거 내가 2020년도에 미 대선을 보면서 알았다. 그때 알게 되면서 또 레리 핑크가 이경에 가까운 돈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레리 핑크도 뭐 헛수합이겠지만은 그래도 트럼프보다 더 실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게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인이 대통령에게 꼼짝 못한다. 정치인들을 꼼짝 못하고. 하지만 미국은 비즈니스를 위한 나라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세력이 대통령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2020년 대선을 바라볼 때 그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것이 있다. 좀 전에 질문이다. 언제 다시 오를 것인가? 이제 꼭대기에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그 꼭대기가 경주 에이펙점이라 그랬다. 경주 에이펙이 10월 31일에서 뭐 11월 1일인가 되니까 그 즈음에서 뭔가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 즈음 돼서 윤곽이 드러나고 그 즈음 돼서 좋은 일이 뉴스가 나오면 꼭대기를 칠 것이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조금 조정받고 더 갈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조금 더 두고 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반이 되면은 윤곽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옵션으로 볼 때 월무이 시작할 때보다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그때보다 한 30% 정도 프리미엄이 더 붙었다. 그것은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변동성이라는 것은 원래 이 파생시장에서 나온 용어인데 쉽게 설명한다면은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다.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 폭이 점점점 커져서 또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은 그 폭이 점점 커지면은 변동성이 커진다. 근데 움직임이 적어지면은 적어질 것이 예상되고 움직임이 적어지고 적어질 것이 예상되면은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게 통상적인데 움직임이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될 때 그때는 주가의 변동폭이 적더라도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변동성이 이 프리미엄 중에서 차지하는 게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시간 가치일 것이고 세탁값이지 시간 가치일 것이고 그 다음이 변동성인데 또 크게 움직일 때는 감마도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똑똑한 사람이 옵션을 하니까 파생을 하니까 용어를 참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 어떤 현상을 갖다가 전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이걸 뭐 세타라 한다, 이걸 감마라 한다, 이걸 델타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쪼개서 놓았다. 근데 그걸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현상만 가지고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를 이래 설명하구나 저래 설명하구나. 이 가격안에 뭐가 있을까를 볼 때 뭐 쪼개 가지고 이거는 델타, 이거는 세타, 뭐 이거는 감마, 이거는 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는다. 근데 움직이면은 그 중에 어느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고 적게 작용하고 뭐 적게 작용하지 않겠지만은 어느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걸 볼 때 그런 걸 가지고 또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면은 조금 더 잘 맞아 들어가기도 한다. MSCI 선진국 지수가 우리나라가 2026년 4월에 관찰 대상국이고 6월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것이고 2027년 5월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들 다르게 알고 있고 인터넷을 쳐봐도 조금씩 다르더라. 그럼 너는 어디서 나왔냐? 오늘 새벽에 내가 AI한테 물어보니까 뭐 요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몇 번을 해줘서 내가 메모를 해놨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것과 좀 다르게 설명이 돼 있더라. 관찰국 대상은 우리가 지정이 됐다 해제됐다를 반복해 왔었고 이 여기에 써놓은 것도 픽스된 것은 아니고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바라보면 된다. 거의 픽스될 가능성이 90% 이상 99%에 가깝지 않나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뭐 99%는 아니 90% 이상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가는 진짜 언제부터 오를 것인가? 이번 상승이 끝나고 조정이 들어온 다음 다시 움직이는 얘기다. 내년 6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할까 하고 오르지 않을까 하고 예측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었다. 뭐 인공지능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조선주가 오를 때 보면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트럼프가 대선 때 언급한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은 그보다 6개월 전에 이미 오르기 시작했었다. 급격한 상승은 뭐 트럼프 대선 무렵 당선 이후에 있었는데 이미 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6개월 이전에 이미 오르기 시작을 했었다. 급격하게 많이 오르기 시작했었다. 내년 6월부터 다시 오른다는 건 뭐냐? 내년 6월이 아니고 내년 6월 다시 오른다는 거는 2027년 5월 달에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인공지능이 예상을 하더라. 인공지능이 내보다 똑똑할 거라는 그런 선입관으로 내가 요 부분을 써놓은 것이다. 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자금은 얼마나 들어올까? 패시브 자금으로 100조 정도, 패스트 자금으로 7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입법적인 차원으로. 자, 그러면 한번 보자. 패시브 자금, 패스트 자금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패스트 채권 같은 경우는 뭐와 유사한가 하면은 우리 IMF 전에 일본계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졌다. 단기 채권 자금이라고 하는데 패스트 자금은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뭐 몇 달도 있고 몇 년도 있고 더 장기도 있고. 근데 패시브 자금은 통상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래 확정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패스트 자금은 좀 다르다. 그래서 패스트 자금이 커지면 좀 위험하다. 패스트 자금도 필요할 때 공급되는 자금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근데 패스트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만기가 겹칠 때 갑자기 빠져나가면은 우리 1997년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7번째,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 내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가상화폐 시장이 부산에 개소를 했는지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재명하고 일본 총리가 임기가 다 된 총리가 부산에 와서 만났다. 왜 서울로 안 가고 부산에 왔을까? 가상화폐 개장과 시장 개장과 관련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가상화폐 왜 가상화폐냐? 지금 이 가상화폐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그런 가상화폐를 이야기한다.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게 USDT가 있고 뭐 USCT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5월 달에 잘 아는 지인은 아니고 뭐 운동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뭐 자꾸 얘기를 해서 내가 뭐 그 사람 믿고 투자를 조금 했다. 뭐 새로운 금융이 뭐니 하도 뭐 대단한 듯이 자꾸 얘기해서 뭐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리고 가게에 큰 사업 했다니까 보는 눈이 있겠지 하고 했다. 그리고 내를 갖다가 뭐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고 기간이 되었을 때 돈을 바로 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말이 바뀌었다. 말이 바뀌어서 이것들이 사기꾼 같네 싶어서 내가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을 했고 알아보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움직임 자체가 적어도 아직 내가 5월달에 돈이 들어갔는데 10월달인 지금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고 짧게 3개월 투자한 사람은 돈을 돌려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되돌려주고 있는 중이다. 나는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 5월이 만기가 되는데 만기 이후에 원금은 바로 주고 투자분의 이익에 대해서는 천천히 준다고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고 돌려받는 것도 대단히 어렵게 느껴진다. 일단은 자, RWA가 뭔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한 번씩 얘기는 들었는데 참 생소하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몇 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 이 용어들의 세상으로 우리나라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많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좌우 이념에 빠져가지고 싸운다고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감지는 하고 있는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내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냐 하면서 그러고 있고, 젊은 사람은 이 빈껍데기 세상, 망해가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물리받게 된다. 이런 위기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둘 다 어리석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은 좌파가 이기든 우파가 이기든 둘 다 싸워서 공멸을 하든 둘 다 망하든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데 싸우면 뭐하냐? 싸워 이기도 상처뿐인 영광도 없다. 근데 왜 싸우냐?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미래의 세대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정치인도 관심이 없다. 왜냐? 정치인들이 대부분 친중이기 때문이다. 우파들은 아니라고 우기는데 대부분이 다 친중이다. 친중이 아니면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민주당도 건 100% 가까이 다 친중이다. 국민의 힘? 그것도 친중인데 민주당이 친중이 아닐 수가 있겠나? 다 친중이다. 근데 그들은 항상 이 방향 전환을 잘한다. 어느 한 젊다기는 못하는데 50대 국회의원 여자가 민주당에 있다가 반대당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기한 게 관점의 전환이 그래 잘 되네. 나는 그게 잘 안 되던데.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전체를 보면은 왜 저래 멍청한가 싶은데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대단히 유능하다는데 그 말을 잠시 들어봤을 때 그렇더라. 그 여자 국회의원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 참 대단하다 싶더라. 어떻게 그 이념이 사상이 그렇게 헷가닥해서 말을 그렇게 일사천리로 놓을 수가 있는지 그들의 뇌가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생겨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자,
지금 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왜 싸우냐? 왜 싸울까? 를 생각해 봤는데, 나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면은 아마 어부지를 얻기 위해서 싸우게 만드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휘둘리는 게 이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다. 그게 내 결론이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나도 여러분들도 몇 년 동안 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면은 인생이 바뀐다고 본다. 여기서 가장 하지 않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미수 매매, 두 번째가 신용 매매인데, 뭐 조금은 관계없지만은 큰 폭락이 올 때, 큰 조정이 올 때 신용 매수했던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그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가는 일이 벌어지면은 원래 계획대로 못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잘 관리를 하기 바란다. 신용을 전혀 쓰지 마라. 그거는 말 못 하겠는데, 그런 반대 매매가 놓아버리면 한 방에 훅 가든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고 나면은 원래 가고자 했던 만큼 가지를 못한다. 그거는 명심해야 된다. 자, 한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가상화폐 쪽으로 한번 큰 흔들림이 있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미국의 뭐 400억 인플루언서가 깡통 찼다고 했고, 그 사람이 죽었다든가 뭐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렸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것이다. 안전한데 왜 그러냐? 안전해도 그 안전망이 무너질 때, 그때 골로 간다. 우리 9.11 때도 기관과 외국인이 심하게 반대 방향으로 붙었다. 근데 기관 쪽으로 막아놨던 것이 터지면서,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1000배가 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때까지는 100배도 본 적이 없었는데 1000배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그때 100배가 넘어가니까 서브 트레이더가 청산을 해버렸다. 메인 트레이더가 오롯이 맞아버렸다. 워낙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이 매도 친 거를 환매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해지로 들어간 서브 트레이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수익이 나니까 놀래가지고 털어버렸는데, 그때 회사가 망했다. 이런 것이 과거에 홍콩인가 있었지. 영국 100년 된 은행이 망했던 거. 뭐 베어링 은행인가 무슨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도 젊은 옵션 담당자가 오래된 은행을 한 방에 하루아침에 날려먹었다. 그게 옵션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번 9월물 10월물 한 달 동안 두 번만 매매 똑바로 했으면은 돈 100만 원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거를 놓쳤다. 실력이 안 되나 보다. 또 비슷한 타이밍에 내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돈을 새롭게 넣고, 또 새롭게 넣고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안 팔아야지 만기까지, 뭐 만기가 그 다음날이었으니까 했는데, 그 다음날 100배가 떴는데 그거를 못 버텼네. 하루도 아니고 그냥 1시간 반만 참으면 되는 거였는데 참 참기가 어렵다.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극복하려고 며칠 전에 시도를 했는데 조금은 극복이 되었는데
아직 극복이 안 되었다. 정말 크게 벌 수 있는 타이밍에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거를 반성하면서 주식하는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이런 파동이 올라올 때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종목이 이거와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올라오는 와중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내려올 때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종목이 1000개밖에 없을 때는 시장이 오르면 대부분 오르고 내리면 대부분 내렸다. 지금은 종목이 3000개가 되고 ETF 시장까지 합치면은 4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어쨌거나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은 3000개가 넘는다. 3200개? 대략 한 3000개쯤 된다. 과거에 코스닥 대략 1000개, 코스피 1000개 이러면 2000개였는데 그때도 시장이 컸는데 지금은 더 커졌다. 자, 이 주봉으로 본다면은 요때부터 요쯤부터 요 어디서부터 요 어딘가부터 길게 얘기하면은 에코프로 같은 전기 배터리 쪽은 2차전지 쪽은 요쯤부터 아마 떴을 것이다. 요쯤부터 그리고 요때 한 더 떴을라나 모르겠는데 요쯤 떴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3만 얼마부터 150만원 120만원 그 어디까지 120만원인가 100만원 정도 올라갔었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몇십 배가 되지. 한 30배 이상 올랐는데 30배 정도 올랐는데 그 오르기 전에 3만 얼마에서 한 15만원 갔다가 다시 한 12만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그러면 거기서 3만원 4만원 할 때 한번 샀다가 15만원 근방에서 한번 팔고 조정받고 내려올 때 아니면 뚫고 올라갈 때 다시 사가지고 수익을 보면은 대략 한 15배 정도 날 수는 있다. 그래서 내 사부님이 주식으로 그 돈을 벌었다. 자기 계좌로 번 건 아니고 아이들 계좌로 300만원 넣어놓은 돈이 4, 5천이 되었다. 그리고 현금으로 청산대가 나왔고 조금 있다가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하려고 대기 중이다. 다시 2차 전지로 들어갈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2차 전지가 끝나지 않았으니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지. 자, 그러면은 블랙록 회장이 우리나라에 뭘 보고 있는가? 반도체와 사기인데 거의 사기에 가까운데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의 전력 연계. 우리 보면은 산에 있는 고압선이나 그랬는데 그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깔아놓은 산물이지. 원자력을 짓고 그 에너지를 갖다가 전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태양광을 또는 풍력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전력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을 시키려면은 결국 그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그 인프라에 블랙록이 투자를 하더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했다. 그는 무슨 말이냐? 이 재생에너지가 만약에 잘못되어도 다른 화력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만 투자를 하지 결국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왜 투자를 하지 않은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는가 보다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결국 거기서 한번 해먹으려 그러는가 하는 이런 의심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여기까지 일단 얘기함으로써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 이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자,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요거를 빼고, 자,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바뀔 건가, 어떤 자금 기술 오는가, 진짜 누구 말대로 IMF나 마찬가지고 망할 것인가 아니면은 더 흥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좌파와 우파의 생각이 완전 갈려져 있다. 나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볼 때, 뭐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우파의 시각과 좌파의 시각을 볼 때 우파의 시각은 틀리고 좌파의 시각이 맞더라.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좌파의 시각을 따르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 말한 블랙록이라든지 그 다음 뭐야 이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가상화폐 시장 개소라든지 USDT의 우리나라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